지하 깊숙이 있는 표적을 때려야 되는 나라가 그렇게 없어서 매우 독특한 북한의 특성, 자기가 죽기 싫어가지고 아주 깊숙이 지하에 있는 김정은 특성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니까요. 미국 해군은 지금 중국 해군에 패배하기 직전입니다. 너무 배가 썩고 낡았어요. 유일한 해답은 한국과 손을 잡아서 한국이 미국 군함의 MRO를 진행하고 조금 더 나가면 미국 군함을 한국으로 건조해야 하지만 중국의 그 엄청난 군함 건조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현무5가 이제 미국 본토까지 15분 내에 도달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는 성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다소 오바를 한 거고, 물론 현무5는 SRBM입니다. SRBM이 뭐냐? 숏레인지예요. 이게 사람들이 착각을 하시는데 저도 사실 자주 착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면 현무5가 8톤의 탄두를 가지고 북한 전역을 타격하기 때문에 크기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일반적인 SRBM과 차원을 달리하는, 그래서 괴물 미사일이라고 불리는데, 다만 이게 그래서 SRBM은 남을 것인가? 요거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항상 이제 로켓 같은 경우에는 탄두 무게에 따라 사거리가 달라집니다. 현무5가 방금 제가 8톤 탄두, 세계 최대의 재래식 탄두를 가지고 있다는데, 거꾸로 그러면 일반적인 탄두를 바꾸면 몇 킬로 갈 수 있어? 이렇게 궁금하신 분도 많아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좀 알아본 결과 절대 알 수 없는 기밀이라는 답변을 받았으나 요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게임 중에서 정말 특이한 게임들이 많은데 우주 개발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보면 로켓을 내가 만들어 가지고 쏘는 게 있거든요. 현무5를 그런 게임에서 원래 8톤짜리 탄두를 가져서 600km를 비행할 수 있는 그런 로켓을 하나 만든 다음에 이 8톤 탄두를 일반적인 핵미사일 500에서 1톤 정도의 가벼운 탄두로 가면 몇 킬로 가는지 대충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 가지고 아마 이제 다른 분들이랑 유튜브에서 나오실 건데 거의 한 5,000km 이상은 갑니다. 물론 여기 미국 본토까지 갈 수는 없지만 이 5,000km라는 거는 이제 한국, 대한민국, 서울에서 호주의 퍼스, 그러니까 호주 최북단이나 혹은 이제 인도의 히말라야 산맥 여기까지 갈 수 있는 아주 큰 IRBM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미국 본토까지 갈 수 있는 이제 로켓은 아직은 없는데 이거는 이제 소문입니다. 이거는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제 현무5의 8톤 탄두의 성능을 더 능가하는 초거대 탄두를 만들거나 이럴 경우에는 탄두를 바꿔 끼면 당연히 미국 본토까지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평화적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고체 연료 우주 로켓이 이제 하나 시스템에서 만들어가지고 제주에 발사한 적이 있습니다. 요게 현무5랑 같은 엔진인데 현무5랑 달리 다단 로켓으로 되기 때문에 요것을 뭐 탄도미사일로 바꾸면 미국까지 갈 수도 있겠지 않나, 이런 의혹이 있죠. 의혹입니다. 의혹. 사실이 아니고. 표적탄이 무엇이냐 하면, 표적탄은 결국에는 적 미사일을 모방하는 것인데, 우리나라가 현재 만든 건 지금 한 종류 있고 지금 추가적으로 두 종류가 개발 중입니다. SBAT, 한국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만든 표적탄의 경우에는 천궁 대공 미사일을 개발할 때 썼던 표적탄인데, KT-SSM 탄도미사일을 개조해가지고 북한의 노동이라든가 스커드 미사일의 비행 경로 이런 것들을 따라할 수 있게 만든 표적탄이 있어요. 요거는 그래서 거꾸로 말하면 적 탄도미사일과 같은 궤도를 가야 되니까 이 성능이 유사합니다. 요거 말고도 탄도탄 표적 말고 이제 표적기 같은 것도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우선은 이번 마덱스에서 그 항공기 모사 표적기가 지금 국산화 계획이 나와서 대한항공과 카이가 개발 중인 게 공개됐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일반 드론처럼 생겼는데 프로펠러를 가지지 않고 제트 엔진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요게 뭐냐, 전투기 기동을 묘사할 수 있어요. 이 전투기 기동을 묘사할 수 있고 요걸로 대공포로 공격하거나 아니면 미사일 표적으로 쓰는 건데, 거꾸로 말하면 전투기랑 비슷하게 기동을 할 수 있으니까 여기다 탄두를 만들거나 아니면 기반을 쓰면 또 이게 공격용으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요것뿐만 아니라 이제 또 개발되고 있는 또 다른 표적탄이 있습니다. 이거는 초음속 표적탄이라 해가지고 요새 대한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암속이라 해가지고 900km, 1000km 속도로 이제 가고 있는 이제 좀 느린 대한미사일이 주류였는데, 요새 마하 2, 3, 그러니까 러시아의 야운트나 이런 거에 수천 킬로로 갈 수 있는 아주 빠른 속도의 대한미사일들이 좀 유행하고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막아내기 위해서 표적탄을 만들어야 되는데, 원래는 이거를 수입하려고 했어요. 미국에서 코요테라고 하는 초음속 표적탄이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 러시아의 초음속 미사일을 묘사할 수 있는데 가격이 너무너무 비싸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우리가 그냥 만드는 게 낫겠다, 개발비가 구매비보다 적을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지금 만들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만들고 있는 신형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 요걸 활용해가지고 표적기를 만드는데, 요건 거꾸로 말하면 우리나라도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이 표적탄으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현무5의 도달 시간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현무5는 사실 마하 9까지 가속되니까 굉장히 빨리 평양에 갈 수 있으나 실제로는 이제 계산된 위치보다 느립니다. 현무5는 최종 단계에서 감속을 합니다. 왜 감속을 하느냐? 마하 9에서 마하 5로 속도를 줄인 이유는 이 관통이라고 하는 목적 때문입니다. 현무5의 핵심 목적은 결국 김정은 암살 무기를 알 수 있습니다. 김정은이 지하 몇백 미터의 벙커에 숨어 들어가지고 안전하게 전쟁을 지휘하면 쉽게 전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대응과 보복이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아무리 김정은이 지하에 있어도 깊게 관통할 수 있는 무기를 만드는 게 이 현무5고, 그래서 관통 탄두의 성능을 최대한으로 하려면 속도가 너무 빠르면 안 됩니다. 속도가 너무 빠르면 관통이 다 끝나기 전에 탄두가 타져버리거나 이게 견딜 수가 없어요. 터집니다. 그래서 최종 단계에서 속도를 관통이 제일 잘 되는 속도로 줄여가지고 돌입해서 흙으로 치면 몇백 미터에 가까운 아주 깊은 지하 표적을 파괴할 수 있게 해서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지금 현무2, 3 이런 거랑 크게 차이가 없거나 더 깁니다. 고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대신에 요 시간도 북한 김정은이 대응할 수 없고, 대신 현무5가 지금 성능으로 이제 안보 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또 여쭤보셨는데, 현무5 성능은 지금 대한민국 안보 균형을 뭐 한국 쪽이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고 한국 쪽에 그나마 좀 버텨주고 있다, 이 개념이 맞습니다. 핵은 핵으로 대응해야 되는데 현무5는 핵무기가 아니기 때문이죠. 물론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무조건 무작정 핵을 만들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은 확장 억지라는 개념으로 한미연합동맹 자산으로 이제 북한과 핵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만 현무5가 핵무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핵과 유사한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것 무엇인가? 현무5가 앞서서 김정은 암살 무기라고 했는데, 김정은 암살 수단은 현무5 외에는 전부 다 핵무기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B-21의 모업이라고 하는 이제 21톤짜리 폭탄인데, B-21이나 B-2는 아주 적은 수량이라서 미국만 결국 쓸 수 있고, 그래서 핵전쟁을 각오하지 않더라도 김정은이 암살될 수 있다, 이 자체가 현무5의 전략적 의미고, 일부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 그러니까 핵무기에 대해서 좀 균형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신 분도 있어요. 미사일 1만 양탄설이라고 전직 국방과학연구소 소장님들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공격과 방어 미사일을 대한민국이 10,000발 갖춰가지고 공격을 할 때 현무5 수백 발로 이제 평양을 폭격하면 이게 핵 공격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 물론 요거에 대해서는 좀 검증이 필요한데, 그 평양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나라 서울보다 위상이 더 훨씬 더 높습니다. 그 집중도가 강하고 핵심 인프라가 모이기 때문에 핵이 아니더라도 평양을 지도에서 지울 수 있다면 김정은이 전쟁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꺾일 수 있다. 요거를 현무5를 대량 양산으로 대응하자, 이런 논의가 있고, 그리고 북한도 이걸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북한 또한 이제 대응책을 만들고 있는 게, 우리나라가 KAMD 뭐 총투나 뭐 LSM을 사용해가지고 적의 미사일을 만든 미사일 방어막을 만드는 거랑 같이 북한이 별지라고 하는 대공미사일 북한판 천공을 만들어서 우리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능력을 이제 좀 갖춰가고 있어요.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HGV 하이퍼소닉 글라이드 비클이라든가 신기술을 사용해서 북한의 방어를 또 뚫어내는 기술,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질문에 지금 현무가 몇 가지 나왔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까지 공개된 건 현무5고 6랑 7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알고 있어도 대답을 안 해주시고요. 차세대 현무에 대해서 그런 소문만 문서한 상태에서 저는 그래도 좀 조사를 해보고 전문가들한테 얻을 수 있는 정보를 했을 때, 일단 현무5보다 더 큰 탄두를 가질 것인가, 요거는 사실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해결해야 할 관제가 있어서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거는 현무의 지금 성능 중에서 비행 성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현무가 주변국도 대응해야 되고 북한도 미사일 방어 전력이 있으니까 미사일 방어망을 뚫을 수 있는 현무를 만들어야 되는 게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 해야 되는 핵심적인 게 HGV라는 기술입니다. 하이퍼소닉 글라이드라는 건데, 이게 현무2C만 돼도 MRV라 해가지고 움직입니다. 팝업 기동 같은 걸 하면서 저기 여기 떨어질 것 같은데 예측하는 궤도를 벗어나는 기동을 가지고, 이게 북한이라든가 중국도 가지고 있는 기술인데, 이거를 좀 더 발전시켜서 비행기처럼 활공을 할 수 있게 해서 어디에 떨어지는지 모르게 하고, 그 다음에 저걸 요격 미사일을 그 방어막을 피해서 우회 기동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개발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유튜브나 이런 데서 현무 6, 7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으면, 요거는 이분들이 좀 조회수를 위해서 다소 과장을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의 극초원속 미사일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 배치되는 거는
도서방위용 고속 활공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쉽게 말하면 그냥 일본판 현무입니다. 왜 일본판 현무냐? 기본적으로 로켓으로 추진되고 일단은 분리되고 마지막에 이제 종말 단계에서 분리돼서 기동을 한 게 현무 투시 기능을 좀 발전시킨 거랑 비슷합니다. 기본형 블록 1의 경우에는 이제 끝에 부분, 그러니까 로켓 모터 말에 고속 활공을 한 부분이 미사일처럼 생긴 4장의 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길이가 12m고 사거리가 900km니까 현무 투시보다 훨씬 길어요. 대신 그리고 이제 기동성도 더 좋아서 이 MD 미사일 디펜스를 요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발전형도 지금 개발되고 있는데, 발전형은 이 미사일처럼 생긴 거 대신에 날개가 글라이더처럼 생긴 그야말로 HGV라고 하는데, 요거는 사거리가 3000km에다가 이동목표 타격, 그러니까 우리 TL이라는 핵심 목표를 움직이는 걸 타격할 수 있는 것까지 개발 중이라 해서 기술적으로 대단한 건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탄도미사일 한 번도 생산하지 않다가 이제 생산하는 것 때문에 그 좀 생산 캐파가 작고, 그 다음에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지금 현무라든가 이런 미사일의 가격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으나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대량 생산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가성비, 그 다음에 생산 수량을 일본이 이겨낼 수 없을 것 같고, 아주 핵심적인 목표만 공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여기다가 이제 스크램제트 미사일까지 만들고 있다고 일본이 알려지고 있어서 이렇게 될 경우에 우리도 안심하지 않고 역시 기술 개발을 해야지 일본에 뒤처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탄도 미사일은 일단 연소가 끝나고 나면 다시 연소를 하지 않습니다. HGV 하이퍼소닉 글라이드도 그 글라이드가 단분리되고 난 다음에 로켓 엔진을 쓰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특징이 있냐? 탄도 궤도를 가지고 있어서 상승한 다음에 하강을 합니다. 요거와 반대되는 개념이 순항 미사일인데, 순항 미사일 같은 경우는 대신에 속도가 엄청나게 느리죠. 뭐 우리 토마호크라든가 철룡 이런 것들은 마 0.9, 0.9가 어떤 속도냐면 우리 그 국내선 여객기 속도랑 똑같습니다. 눈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램제트 미사일 나오고 이제 스크램제트 미사일까지 나오는데, 램제트와 스크램제트 미사일을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제트 엔진은 원래 팬이 돌아가면서 압축이 되고 그게 폭발합니다. 근데 팬이 돌아가는 게 일정 속도 이상이 되면, 그러니까 마 2, 3 이상으로 올라가면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팬을 없애거나 단순화시켜서 공기를 압축해서 연소하는 것을 적용한 게 램제트고, 램제트보다 더 단순화해서 아주 빠른 속도에서도 연소가 가능한 게 스크램제트인데, 이 스크램제트 미사일 같은 경우에 실용화 될 경우에 고도는 굉장히 낮은데 속도는 탄도탄 속도이 되니까 이게 굉장히 요격이 어렵고 탄착점 맞는 게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세대 공격 미사일로 불리고 있고,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그 하이코라고 하고 있는 스크램제트 연구를 만들고 있어요. 이제 1단, 2단에서는 로켓 엔진으로 점화가 됐다가 램제트로 가속됐다가 마지막엔 스크램제트로 해서 마 6까지 이렇게 모사하는 건데, 이 개발진들을 인터뷰하고 제가 좀 취재를 한 게 있어요. 그 하이코라는 용어를 처음 이제 대중에 공개한 것도 이제 제가 단독 기사로 낸 건데, 좋습니다. 왜 좋냐면 기본적으로 적들이 예상할 수 없는 곳에 아주 신속하게 타격이 가능하고,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 탄도탄 요격 미사일로는 요격이 불가능합니다. 대신에 단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비쌉니다. 일회용으로 쓰는데 이게 미사일이 거의 비행기 한 대 가격에 맞먹을 거기 때문에 이게 중국이든 미국이든 대량 생산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효율성이라든가 를 생각하면 스크램제트 미사일보다 좀 더 단순하지만 속도를 빨리 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 가까운 미래에서도 각광받을 것이라 보이고, 그래서 우리 선택은 지금 스크램제트 미사일도 연구를 하고 있어요. 연구를 하고 있지만 이게 핵심적으로 모든 미사일을 스크램제트로 바꾸는 것보다는 저가의 성능이 높은 탄도미사일의 성능 개량하는 것과 스크램제트를 하이로 믹스를 해가지고 고성능과 그 다음에 고가, 그 다음에 저성능이지만 가성비 좋은 이 탄도미사일들을 섞어서 공격하는 이런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무5 미사일은 8톤 탄두를 가진 600km 사거리의 미사일로 기본적으로 MTCR에 가입된, 혹은 MTCR가 준한 규제에 맞는 대한민국은 수출이 제한됩니다. 지금 현재 300km까지 미사일만 수출되고 있어서, 지금 폴란드라든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된 그 KTSM-1 수출용 CTM-290 미사일 사거리는 그래서 299km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라든가 그 국제사회의 허락이 있어야지 이게 수출이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핵무기가 없는데 핵무기의 역할, 지하 관통력을 가지고 있는, 지하 깊숙이 있는 표적을 때려야 되는 나라가 그렇게 없어서 수출이 제한된다기보다는 수입할 국가가 없다, 이런 표정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매우 독특한 북한의 특성, 자기가 죽기 싫어가지고 아주 깊숙이 지하에 있는 김정은 특성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출이 제한되고 이게 쓸모없다는 것은 아니고, 대신에 우리나라의 독특한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 한국산 무기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물론 그 대량 생산을 그래서 안 되겠고 우리 생산을 줄여면 앞으로
앞으로 KTSSM, 그러니까 수출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전술 탄도미사일 중심으로 생산이 될 것인데, 이게 수출된 물량도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정확하게 제가 밝힐 수는 없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세 자리보다 넘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국내 수요도 많기 때문에 이런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우리가 이제 수출 강국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트럼프 2.0 시대에 이야기를 할 때 항상 1.0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대응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트럼프 2.0 시대에 트럼프는 대한민국을 아예 철수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전작권 전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압박을 했는데, 대한민국이 대응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대응은 우리나라 주한미군의 가치가 미국 이익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이런 걸 설명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우리가 미국 무기를 많이 구매함으로써 이제 방위비 자체는 적게 올리는 대신에 미국한테 그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 이걸 설득한 것이고, 지금 현재 트럼프 2.0 시대가 됐고, 트럼프 2.0 정부는 지금 새로운 정부의 방위비 협상을 일부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만다행히 있습니다. 지금 제가 취재한 바로는 트럼프 1.0 시대에서 성공적으로 이제 방위비 협상을 마무리한 그 팀, 그리고 그분들이 다시 이제 협상에 참여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기대를 하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일단 우리가 주한미군의 가치, 요거를 다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택 육군 기지, 그 다음에 주한미군의 평택 기지, 그 다음에 오산 공군기지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중국과 가장 가까운 미군 공군 기지이자 군 기지입니다. 여기에서 10분 이내에 베이징을 타격할 수 있어요. 이 말이 어떤 정도로 중요하다면, 거의 옛날에 아마 역사에서 보시겠지만 쿠바 미사일 사태라고 있었습니다. 쿠바에 그 옛날 구소련이 미사일 기지를 발사하려 하자 미사일의 그 도달 시간이 엄청나게 짧아지니까 미국이 우려를 해서 3차 세계대전 직전까지 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그 중국 목덜미를 노리고 있는 칼이 주한미군이라 보일 수 있습니다. 요 가치에 대해서 트럼프는 물론 이렇게 말하면서 한국으로부터 돈을 더 뜯어냈는데, 어떻게 말하냐면, 야, 중국과 주한미군 기지가 너무 가까이 있어서 전쟁 나면 주한미군 장병들을 보호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멀리 갈 거야, 이런 식으로 하고, 실제로 지금 미국의 기지들이 괌이라든가 괌 건너에 뭐 호주까지 이게 밀려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의 미사일 전력이 많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미사일 사거리 밖으로 가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미중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미사일 사거리 밖에 있으면 그 미사일을 파괴하려면 어떻게 가야 되냐,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전쟁 초기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서 중국이 아예 서해안에서의 활동 이런 걸 못하거나 아니면 중국 베이징을 걱정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전술적인 이점 우리가 설명하는 거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원자력 협상에 대한 연계, 이런 것들을 주장한 것도 전략이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트럼프가 되면 핵무기를 우리가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문가들이 많은데, 이게 사실은 다르고, 트럼프 주변에서도 핵 확산은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왜 원하지 않느냐, 그만큼 받을 수 있는 이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핵무기를 가지게 되면 이제 이득이 있는데, 우리가 미국한테 그 대가를 줄 만한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 때처럼 우리나라가 독자적인 핵 보유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은 사실은 굉장히 낮습니다. 대신에 핵 주권이라고 하고 지금 이제 정치권에 상관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일본과 동등한 이제 제철이라든가 이런 기반을 갖추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협력이나 이런 협상의 그 지렛대로 살 수 있고, 마지막으로 트럼프 2.0 시대에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았으나 지금 가지고 있는 또 한 가지 무기가 있습니다. 제가 일부에서 말씀드린 것 중에 MRO가 있습니다. 미국 해군은 지금 중국 해군에 패배하기 직전입니다. 너무 배가 썩고 낡았어요. 어느 정도 썩고 낡았는가 하면, 미국의 보넘 리차드라고 하는 배가 MRO에 들어갔어요. 여기서 MRO라고 하는 거는 메인터넌스 리페어 오퍼레이션이라는 걸로, 쉽게 말해서 수리랑 대규모 정비, 오버홀 이런 것들 다 포함하는 개념인데, 이게 45,000톤짜리 상륙한 보넘 리차드가 지금 오버홀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 이 오버홀이 기본적으로 배들 다 뜨거워 고쳐서 고장난 부분 낡은 부분 다 갈아엎는, 새로 만드는 거랑 다름없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이 기간 동안 그 배의 승무원들은 아주 열악한 곳에서 자야 됩니다. 그래서 수병 중에 한 명이 수리 중인 배에 불을 질러가지고 배가 망가졌어요. 45,000톤짜리 상륙함이 지금 폐선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중국은 아무래도 조선업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한 이지스 구축함과 동등 혹은 동등 이상인 055급 구축함들을 찍어내고 있는 상황에, 미국은 조선업이 죽었으니까 이게 배 새로 만들 수도 없고, 거기다가 좀 저가형 구축함들을 만들려고 이탈리아에서 설계를 수입하거나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게 다 지연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10년 혹은 15년 안에 미국 해군은 중국 해군한테 뒤처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을 트럼프가 용납할 것인가? 결코 용납하지 못하는데, 유일한 해답은 한국과 손을 잡아서 한국이 미국 군함의 MRO를 진행하고, 조금 더 나가면 미국 군함을 한국으로 건조해야 하지만 중국의 그 엄청난 군함 건조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지렛대로 삼아가지고 트럼프 2.0 시대의 주한미군과 방위비 협상을 진행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책을 내고 난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 방위사업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이제 무기 동향이라든가 사건들이 숨값을 새 없이 혁신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물론 제 책에서 이걸 완벽하게 예언을 했다고 보긴 어렵지만 상당한 부분, 특히 드론이라든가 가성비 무기, 그 다음에 차세대 공중 전투체계 이런 게 인도 파키스탄 전쟁이라든가 아니면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데서 지금 속속들이 보이고 있는데, 이 점에서 대한민국 방위사업은 위기이자 기회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 맞습니다. 위기인 것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상황 방위사업은 재래식 무기, 탱크, 장갑차, 함선 이런 것 같은 전통적인 무기 체계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오는 신개념 미래 무기 같은 경우에 이런 전통적인 무기에 크게 위협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를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흑표 전차에 드론 방어 장치를 단다든가 이런 식의 개량과 개조를 통해서 기존 무기 체계도 혁신을 해야 되고, 또한 가능성 있고 능력 있는 기업들을 육성해 가지고 방산 스타트업 육성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제가 앞서 말했던 이제 여러 가지 방위사업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 이런 드론 전쟁에 대비를 하거나 가성비 있게 방어력을 구축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방위사업을 본다면 앞으로 대한민국 방위산업은 가까운 미래에서는 견조하게 성장할 것인데, 이제 장기적으로 추락을 하는가 아니면 화려하게 수직 상승을 하는가는 미래 무기에 대한 대응책을 우리 방위산업 업체뿐만 아니라 정부가 합심해가지고 연구를 하고 투자를 해야지만 이 지금 방위산업 호황을 이어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저도 밖에서 기사로 어떤 기술이 있고 어떤 걸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언이라든가 지원을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이런 관점으로 해서 방산주에 투자하시거나 방위산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대한민국의 국방 능력도 높아지는 한편 개인적으로 투자 관점에서도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